곤충 있게 진행하시면 매일매일 그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쭉 보시게 되잖아요. 네. 그날 벌어지는 사고, 또 보통 오히려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놓치는 것들까지도 다 또 이렇게 또 스크린을 하고 계시고 이런데, 지금 뭐 어느새 1, 4분기가 지났고 1년의 반, 4분의 1이 지났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올해 가장 있었던 소설 같은 사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 믿기는 것 중에서, 네. 안 믿기는 것 중에서 사실인 것.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설문지 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돌렸는가 하면은, 성공하면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겠느냐. 20%가 같이 살겠다고 그러고 나머지가 같이 안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성공하면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겠느냐. 80%가 같이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닐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슴 철렁한 느낌을 받았는데, 더 끔찍한 것은 현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70%가 같이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미국은 70%가 같이 안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부모하고 같이 있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부모 안 모시겠다, 이런 결론을 그렇죠. 그러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성, 이것은 사실은 제가 늘 주장하기를 이기성이 곧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범죄 전문가들이 전 세계 범죄자의 공통점을 산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 범죄자의 공통점 딱 한 가지. 요것만 없어지면 범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범죄자들은, 어떤 범죄자들이건 당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 바로 이기성이 곧 범죄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정적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울적했고, 방송 끝나고도 한 2, 3일 동안 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사건이네요. 예. 어쨌든 그 현실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그 엄연한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것이 젊은 세대를 장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점에서는 미래 생각하면 상당히 우울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도 계시고, 또 인터넷에서도 이제 뭐 이런저런 글들 또 올리시고, 또 때로는 그 신랄 리플로 리플로 하시기도 하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인터넷이든 뭐든 이 선생님 어떤 글을 올리거나 혹은 그 입장을 밝히셨을 때, 그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난독 증세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네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세대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문제일까요?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글의 중요성을 이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접하는 빈도수가 너무 이제 적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읽는 법조차도 그야말로 그 제대로 판독하는 법조차도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첫째 이제 젊은 세대는 입시를 통해서 자꾸만 글을 분석하는 방법, 칼질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을 배워서 습관적으로 일단 칼질부터 하고 보고 감상력을 상실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 한강, 이건 읽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만을 갖다 해석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버렸고 또 뭐든지 머리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는 감동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음미하는 방식. 예를 들자면 특히 우리 문화는 이제 발현 문화라고 그래서 숨어 있는 맛, 뒷맛, 남아 있는 맛, 여운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없애버리고 거의 표면적인 것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다 자기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제가 지적해서 이제 난독증, 특히 집단 난독증이라고. 그래서 당하신 것도 있잖아요. 뭐 이해수는 좌빨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아직도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반론을 제기할 때 제 아버님이 화랑무공장을 받으신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예비역 병장 출신입니다. 또 제 아들 2명이 병력을 다 필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3대에 걸쳐서 군대 안 갔다 온 집안에다가 거기다가 정말 지도자 층에서 사회적 추앙받고 사회적으로 추앙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돈의 8촌까지 군대 안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저보다 더 좌빨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가 좌빨이면. 그러니까 좌빨의 사전적 의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좌빨, 뭐 이렇게. 나와 생각이 같으면 우빨. 그래요. 이 선생님이 좌빨로 몰리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제, 좌빨이 참, 주위에 정말 많구나. 어떤 분들, 저를 이제 좌빨로 몰아가는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전 국민의 좌빨화, 이런 것이 목표가 숨은 의도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의 좌빨화, 전 국토의 적토화, 이런 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뻘건 음모를 숨기고 있는. 제가 어느 신문과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이데올로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찍이 인류사 이래로 이데올로기가 인류를 구원한 적은 없거든요. 수없는 피바람을 불러왔고 수없는 목숨을 앗아간 것이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도구라는 것이 또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 최고의 이데올로기는 사랑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선언을 했고 앞으로 저보고 무슨 좌빨이 있다는 소리 좀 안 하고 산 인간이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저도. 네. 당분간 아주 힘드실 것 같아요. 그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이 얘기 최근에 있었던 일, 어제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미네르바가 석방됐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그 석방되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특히 두부 먹는 장면.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예. 이 미네르바가 석방을 하고 오마이뉴스와 생중계로 대담을 하면서 선생님이 언급됐었습니다. 이해 선생님의 방송을 보고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해 선생님도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얘기하신 적도 있었죠. 네, 인터뷰만 몇 개 통해서도 본 것 같은데 뭐 또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미네르바 석방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석방하기 전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석방
한다는 것은 법원이 이제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제 석방한 것이고, 그렇게 그것도 긴급하게 구속할 사안이었는지,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과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가, 미네르바의 그 글들이 경제적으로 뭐 큰 손실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경제 관계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석방됐다는 기사 보고 대한민국은 여기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절대 뭐 특정인들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퇴출시킨다거나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민주적인 나라이고요. 그럼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을 좌파로 본다거나 이런 것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뭔가 오류가 있다거나 뭐 착오가 있었던 거겠죠. 유언비어 아닐까요? 유언비어.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나라에서 그런 하여튼 대한민국은 언론이 문제라니까 언론이 유언비어 같아. 어쨌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요. 차 드시죠. 예. 이 얘기 나오면 참 목이 말라.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는 목이 말라요. 요건 조금 뭐 제가 질문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이 사실 미네르바가 딱 공개가 되면서 말 그대로 인터넷 속에서의 미네르바가 아니라 현실의 사람으로 딱 등장을 하면서 TV나 혹은 생중계나 여러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실체가 이렇게 딱 나타난 거죠. 나타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를 슈퍼히어로이길 기대했었는데 막상 딱 나타난 이 미네르바가 그 슈퍼히어로라는 기대를 마치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 좀 애석해하거나 아쉬워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그에게서 뭘 기대해야 됐고 또 어떤 시선으로 그걸 또 바라봐야 될까요? 원래 슈퍼히어로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혹시 또 쏟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건 음모의 음모론이군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가 나왔을 때 구속됐다 그럴 때도 진짜다 아니다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잡지에서 또 아니다 그거는 가짜고 진짜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했는데 아직은 참 저도 이 진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금 미네르바가 사람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전략일 수도 있겠죠. 뭔지 어떤 음모가 또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해서야 뭐 얘기가 끝이 없죠. 선생님 직접 주로 활동하시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요즘 뭐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건 즉각적인 만남이나 인터랙티브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고 또 사실 선생님도 거의 뭐 인터넷 페인이시고 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원조 페인이죠. 원조 페인이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좀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요즘 이 세대 어떤 문화평론가들은 최근의 세대를 소위 이야기하는 이 88만 원 세대라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떤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저 역시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면 졸업과 동시에 자신들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는 것 같은 그 상당히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일상의 위기를 벗어난다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측면들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언젠가 이런 질문을 선생님한테 했을 때 다른 매체에서 선생님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냥 이 세대에게 조는 버텨라. 하면서 끝까지 버텨라. 근데 이게 좀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요? 그냥 버텨라라고 얘기하고 마는 게. 사실은 말입니다. 극복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가요? 맞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탐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높은 산을. 현실은 정말 거대한 산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 바라만 보고 그 산이 저절로 변하거나 무너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거기에 계단을 놓을 수 있는 동지를 모으거나 그래서 혼자 그렇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거기다 터널이라도 뚫고 맞구멍을 뚫어서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가지려고 그러면은 실력을 연마해야 됩니다. 도구를 장만해야 됩니다. 삽이든 곡괭이든 포크레인이든 어쨌든 가만히 앉아서 버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 연마하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그 버티라는 얘기 중에서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가장 이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가장 이 안타깝고 무모한 병폐가 뭔가 하면 당장에 이루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당장에. 10대는 꿈이 많을수록 좋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 몽깁니다. 수많은 꿈, 보는 쪽쪽 좋은 건 다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 10대의 특성입니다. 근데 20대는 꿈을 하나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몽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20대의 꿈을 찾아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안 꾸는 꿈을 하나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20대 하려고 그러면은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20대에 이룰 수 있는 꿈은 운동선수이거나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 연예인들은 역시 30 넘으면은 조금씩 사양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학연공화국, 지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실력한테는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연마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버티라고 그러는 것은 남몰래 실력을 연마하면서 버티라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제 그 버텨온 시간이 또 있으시고 네. 있으셨죠. 그리고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상에 뭐 알만한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스스로 버텨서 그 자신의 어떤 틀이나 그거를 좀 수정해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버텨라. 버텨라. 네. 발음 참 재밌어요. 네. 상당히 그냥 대뜸 침대부터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제 책에 제목을 저 사실 그런 맥락에서 그 제목을 붙인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의도는 있으셨습니까? 노림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 몇 프로 정도는 있죠. 중의적인 의미가. 그런데 거기 이제 물고기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물고기의 고달픔, 또 인생 전체를 숨가쁘게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고달픔, 이런 여러 가지의 힘겨움의 상징으로 화학을 썼던 것이고, 그 힘겨움을 좀 씻어내고, 좀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드린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여백 많이 남겨놓고, 물고기, 눈이 투명한 물고기를 거기다 다 넣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너 겨우 거기에 한 줄 쓰고, 왜 책값 받아먹냐, 이렇게 제가 돌독이 올랐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실 그건, 나중에 물론 다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각박하고 힘겨울수록
사실 이 여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각박하고 힘겨울수록 여백이 필요하다는 선생님 말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강원도 화천, 이해 선생님 댁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탁현민의 이매진. 오늘 이 선생님과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고양이 한 마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이름이 꺾고입니다. 잘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 탁자 위로도 한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 기대해 보시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그 생생 댓글로 올려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이런 거 없이 그냥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어랍쇼라는 분이 괜찮은 제목을 이름을 하나 붙이셨네요. 엔터테이너가 아닌 노블테이너다. 노블테이너 뭐 한번 좀 늙을 노자입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선생님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노쇠했다고 노쇠한 작가 뭐 이런 표현을 보고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생각나는데 나는 비록 쇠했을지는 모르나 노는 아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인터넷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주와 최근에 이제 가장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회자됐던 게 미네르바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이제 신해철 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단 미사일 관련한 그 발언도 돌출적이었기도 했었고 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광고에 출연하시기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 어제는 또 이제 진중권 씨와의 대담을 통해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을 통한 신해철 씨 혹시 주장이나 그 글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냥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말들, 견해가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선 견해가 좀 궁금한데, 이를테면, 북한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는 신해철 씨의 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그분이 그걸 직설적으로 진심으로 얘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풍문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술 마시다가 건배하면서 나온. 건배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온 얘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풍자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저는 현실 풍자로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엔터테이너, 아티스트가 세상에 대한 풍자를 너무 세상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실은 그 풍자였는데, 거의, 농담 반 진담, 그래서 진담은 좀 오히려 덜 섞이고, 농담에 가까운 걸로 저는 보여졌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진지하게, 너무 지나치게. 이 예술가라는 게 원래, 이를테면, 기존 일반인들의 상상력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 예술가 역할이라면 사실 신해철 씨의 주장도 그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함이나 혹은 풍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받아주거나 혹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왜 발언도 또 있었잖아요. 미사일 발견한다면 이제 송영선 의원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북한으로나 가나 이런 정말 이 천박한 대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들 서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뭐든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그걸 정치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장미꽃을 보고, 빨간 꽃은 무조건 좌빨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든가, 하얀 꽃은 우빨이다.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름이 북한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저 사상이 의심스러운 구름놈,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세상 전체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 자체가 사실 상당히 정략적인 시선인 거죠. 그렇죠. 아티스트 예술가의 발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낸다는 게, 어쨌든 이게 점점 예술가 노릇하기가 어려운 시절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그런 예술적 발언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재단당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말이 사실은, 좋아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또, 사실은 몸을 사리게 되고, 마음이 또 추워지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쯤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야말로, 연좌제가 있던 시절에, 너무나 사실 무서운 기억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당사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억울하게, 너무 사실과 또 거리가 있는 그러한 모함을 쓰고 억울한 그런 입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좀 그런 거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요즘같이 이런 분위기에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건 벌어지지 않건 간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분위기들이 자꾸 만들어진다. 그래서 발언이나 혹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검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장, 이런 게 훨씬 더 무서운 거 아니냐. 아마 미네르바 구속도 그런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또 정치도 가급적이면 그 안에 국민들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정치, 그리고 국민을 감싸는 정치, 춥게 만드는 정치보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좀 다소 어렵더라도 함께 그야말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위협보다는 그리고 채찍보다는 항상 부드러운 그런 감싸 안음, 사랑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